안녕하세요. 림쌤의 10분 역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역사학습 가이드 림쌤입니다. 오늘은 한능건 기본 개념 강의 22번째 시간 일제의 침탈과 국권수호 운동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대한제국의 광무개혁까지 살펴봤는데요. 고종의 광무개혁이 가능했던 이유는 조선을 사이에 둔 러시아와 일본의 팽팽한 줄다리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이러한 러시아와 일본의 균형이 깨지는 사건이 발생하니 바로 러일전쟁입니다. 사실 삼국간섭 때 러시아의 힘에 깨갱하고 한 발 물러섰던 일본은 그 뒤로 칼을 갈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1904년 일본은 영국과 손을 잡고 러일전쟁을 일으켰고요. 이 과정에서 대한제국을 압박해 한일 의정서를 체결해 전쟁에 필요한 한반도의 영토를 군용지로 마음대로 사용했습니다. 이후 러일 전쟁에서 어느 정도 승기를 잡은 일본은 대한제국과 1차 한일협약을 맺어 외교와 재정 분야에 고문을 두었습니다. 이를 고문정치라고 하고요. 이때 외교 고문으로는 스티븐스를 그리고 재정 고문에는 메가타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재정 고문인 메가타가 화폐 정리 사업을 진행해 당시 조선의 화폐였던 백동화를 일본 제1은행권으로 교체했습니다. 이때 백동화의 가치만큼 제1은행권으로 바꿔주지 않아 조선의 많은 상인들과 민간은행은 큰 타격을 입었고요. 민족자본이 약화되는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이와 더불어 기존의 화폐를 만들던 전왕국을 폐지하고 금본위제를 실시했으며 화폐 정리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일본으로부터 빌리게 해 대한제국은 일본에 막대한 빚을 지게 됩니다. 이렇게 경제적인 부분에서 서서히 우리를 집어삼키던 일본. 이러한 일본이 결국엔 러일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승리의 대가로 러시아와 포츠머스 조약을 맺어 러시아는 한반도에서 완전히 손을 뗐고요.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내 우월적 지위를 승인받게 됩니다. 그리고 1905년 대한제국은 일본과 강제로 2차 한일협약을 맺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을사늑약입니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을사늑약은 분명 대한제국의 황제였던 고종의 동의가 없는 일방적인 늑약이었습니다. 이때 이완용을 비롯한 5명의 을사오적에 의해 결국 조선의 외교권이 박탈되고 통감부가 설치되며 통감정치가 시작되는데요. 이때 등장한 제1대 통감이 그 이름도 유명한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강제늑약에 우리 민족이 가만히 있지만은 않았어요. 그래서 전국에서는 을사늑약에 반대해 을사의병이 일어났고요. 이를 주도한 건 최익현과 신돌석이었습니다. 최익현 기억나시죠? 강화도 조약 때 외양 일체론을 내세우며 강력한 반대를 이어갔던 최익현은 을사늑약 때도 을사의병을 일으켰습니다. 또 신돌석이란 인물은 평민의병장이에요. 이 신돌석의 등장은 평민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니까요. 잘 기억해두세요. 또 장지연은 황성신문에 이날을 목놓아 통곡한다는 시일야 방성대곡을 게재했고요. 민영화는 자결했습니다. 그리고 고종은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네덜란드에서 열린 만국 평화회의에 헤이그 특사를 파견했지만 결국 실패했고요. 오히려 이를 구실로 고종은 강제퇴위를 당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헤이그 특사인데요. 왼쪽부터 이준, 이상설, 이휘종입니다. 이렇게 헤이그 특사를 구실 삼아 고종을 강제퇴위시킨 일본은 1907년 또다시 한일 신협약을 맺어 통감의 권한을 강화하고 행정부 차관에 일본인을 두는 차관 정치를 실시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행정부를 장악한 한일 신협약을 정미칠조약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때 일본은 대한제국의 군대마저 해산시켰습니다. 이에 대대장이었던 박승환이 자결했고요. 해산된 군인들이 대거 합류한 정미의병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후 사법권과 경찰권을 차례로 장악하더니 마침내 1910년 8월 29일 이완용과 통감인 데라우치 사이에서 한일 병합조약이 체결되며 우리는 결국 일본에게 국권을 빼앗겼습니다. 이를 경술련에 일어난 국가의 치욕이다 하여 경술국치라고 부릅니다. 참 너무나 원통하고 마음이 아픈데요. 이 러일 전쟁부터 경술국치까지의 내용이 다소 복잡하니까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러일 전쟁 중 맺었던 1차 한일협약으로 고문정치가 시작됐고요. 1905년에 2차 한일협약, 을사늑약이죠. 이때는 외교권이 박탈되고 통감정치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1907년 한일 신협약으로 차관정치가 시작됐고요. 마침내 1910년 한일 병합조약으로 나라를 뺏겼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 민족은 일본의 국권 침탈에 대한 저항을 멈추지 않았는데요. 지금부터는 이 시기에 있었던 우리의 국권수호 운동에 대해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항일의병입니다. 이 항일의병은 위정척사 운동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왜 제가 전에 위정척사 운동 설명드리면서 이후 항이르병으로 계승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이러한 항이르병은 을미사변과 단발령의 반대에 일어났던 을미의병과 을사늑약에 반대했던 을사의병, 군대를 해산한 정미칠조약에 반대한 정미의병까지 한일의병은 점차 규모가 커지고 조직력을 갖춰 항일의병전쟁으로 발전했습니다. 이 중 특히 정미의병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렇게 의병의 모습에 군인이 있으면 그건 정미의병을 나타내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군인들의 합세로 규모가 커진 의병은 이인영을 총대장으로 13도 창의군을 결성해 서울 진공작전을 펼쳤지만 안타깝게 실패했고요. 이러한 의병들의 투쟁은 일제강점기 국외무장 독립운동으로 계승됐습니다. 이렇게 한편에서 의병전쟁이 전개되고 있을 때 침략의 원흉이 되는 인물이나 매국노들을 처단하기 위한 의거활동 역시 일어났는데요. 먼저 너무나 유명한 안중근 의사의 이토이로 부미 사살이 1909년 하얼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결국 안중근 의사는 차가운 옥사에서 순직했고요. 옥사에서 동양평화론이라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리고 또 1908년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전명훈과 장인환이 대한제국의 외교고문인 스티븐스를 사살했고요. 국내에서는 이재명이 최악의 매국노 이완용에게 칼을 꽂았지만 암살에는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국내외에서 여러 의거활동이 이어지고 있을 때 국내에서는 지식인들이 민족의 실력을 키워 국권을 지키자는 애국계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애국계몽운동의 핵심은 교육과 식사능업을 통한 민족의 실력 양성에 있었고요. 이러한 애국계몽운동 단체에는 보안회와 헌정연구회, 대한자강회, 신민회 등이 있습니다. 이 중 보안회는 러일전쟁 중 일제가 우리나라의 황무지 개강권을 요구한 데 있어서 반대운동을 전개한 단체로 보안회의 이러한 노력은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헌정연구회는 입헌군주제를 주장했어요. 우리도 영국이나 일본처럼 왕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의회의 권한을 높이자는 정치개혁을 주장한 겁니다. 또 대한자강회 역시 교육과 식사능업을 강조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지만 헤이그 특사 이후 고종의 강제퇴위에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하다 강제해산을 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밀결사 조직이었던 신민회가 있는데요. 완전 중요합니다. 이 신민회를 조직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안창호 선생이에요. 이 밖에도 이승훈과 양기탁 등을 중심으로 조직된 신민회는 국권회복과 공화정 중심의 근대국가 수립을 목표로 교육과 산업,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이 중 먼저 교육을 위해 대성학교와 오산학교 등 학교를 세웠고요. 민족산업 육성을 위한 도자기를 만드는 자기회사와 일종의 서점인 태극서관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양기탁은 영국인 베델과 함께 대한매일 신보라는 신문을 창간해 언론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또 신민회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국외의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했다는 건데요. 이렇게 실력 양성과 함께 무장투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은 신민회가 가진 다른 애국계몽 단체와의 차별점입니다. 이러한 독립운동기지 건설에 자신의 전 재산을 쏟아부은 인물이 있어요. 바로 우당 이회영 선생인데요. 이때 이회영이 쏟아부은 전 재산은 현재 시가로 약 6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이렇게 많은 돈을 오직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납한 이회영 선생을 여러분들도 잊지 않고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언론과 국학 분야에서의 활동을 좀 살펴볼까요? 먼저 언론에서는 앞서 을사늑약대에 저항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지연의 시일야 방송대국이 황성신문에 실렸고요. 신민회의 회원인 양기탁과 영국인 베델이 함께 창간한 대한매일신보 역시 강력한 항일언론 활동을 펼쳤습니다. 사실 일본이 영국인을 함부로 건드릴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대한매일신보는 일제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들을 많이 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와 국어 분야에서의 활동도 놓치면 안 되겠죠? 역시나 역사 분야에서는 신채호 선생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신채호는 독사실론이라는 논설을 통해 역사를 바라보는 민족의 주체적인 시각을 강조했고요. 이는 민족주의 사학의 시초가 됐습니다. 또 국어 분야에서는 주시경과 지석영이 국문연구소를 설치해 국문법과 맞춤법 등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이 주시경 선생은 일제의 국권 피탈 속에서 우리말과 글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으며 한글이라는 단어를 최초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적 구국운동이 있는데요. 이 일제가 개항 이후에 얼마나 야금야금 우리의 경제를 집어삼켰는지 기억나시죠? 강화도 조약 때부터 무관세, 무항세, 무제한 곡물 유출 허용 등의 조항이 있었잖아요. 그래도 이때는 일본인의 무역이 개항장 내에서만 허용됐어요. 근데 이무군란의 대가로 청과 맺은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으로 청상인의 내지무역이 허용되자 일본은 자기들도 내지무역을 허용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결국 청상인과 일본 상인 모두가 내륙으로 진출했고요. 이는 우리나라 상권에 큰 위협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전 상인들을 중심으로 상권 수호 운동이 일어났고요. 이때 활동한 단체는 황국중앙총상회였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대한제국은 일본에 막대한 빚을 지고 있었어요. 그동안 참 여러 가지 명목으로 일본이 배상금을 요구했었잖아요. 이렇게 일본이 우리를 경제적으로 지배하려고 하자 한편에서는 국민의 힘으로 국가의 빚을 갚아 경제적 자주성을 되찾으려는 운동이 전개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1907년에 일어난 국채보상운동인데요. 중요합니다. 이 국채보상운동은 대구에서 서상돈을 중심으로 시작됐어요. 그리고 대한매일신보가 이를 적극적으로 후원하면서 전국으로 확산됐습니다. 이때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많은 국민들이 동참해 적극적인 모금이 이어졌지만 일본이 이를 가만히 놔뒀을 리가 없죠. 결국 통감부의 탄압으로 국채보상운동은 실패했습니다. 참 안타까운데요. 그래도 이 시기 우리 민족은 일본의 국권 침탈에 맞서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저항을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역사겠죠. 오늘은 일제의 국권 피탈 과정과 우리의 국권 수호 운동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은 비록 나라를 뺏기는 가슴 아픈 역사지만 다시는 반복되어서도 안 되고 그러므로 절대로 잊어서도 안 될 우리의 역사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럼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 뿅.